11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절차 진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게 판사회의 결론입니다. 김정래 기자가 판사회의가 열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엔 전국 119명 대표 판사 가운데 114명이 참석해 치열한 논박을 벌였습니다. 경론 끝에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해당 안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 채택엔 모두 105명의 대표 판사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구체적인 찬반 표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초 결의문 형태로 발의됐던 안건은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으로 톤이 완화됐습니다. 워낙 찬반 경론이 팽팽했고 국회 소관 사항인 법관 탄핵 소추 절차 진행을 판사회의가 촉구하는 것은 모양새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가 탄핵 소추에 요청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논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결의한 내용의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라는 공론장에 불운임이 붙었습니다.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기소, 향후 재판과 맞물리면서 법관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공개 소환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현장 분위기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박병대 전 대법관의 표정은 착잡해 보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공부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선 사심없이 일했다는 말로 애둘러 부인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또 조사를 받게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난감한 질문들이 이어지자 박 전 대법관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행위가 그럼 사법행정에 포함됐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2분 남짓한 짧은 시간 현장에선 박병대를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카랑한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미 구속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에 박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법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번처럼 무조건 영장을 기각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좀 협조를 하는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 여론이 확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 이미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고 관련 자료나 증거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박병대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웹하드 황제 양진호 회장 사건을 계기로 IT 업계에 만연한 폭행과 갑질 관행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법률방송은 골물대로 굶은 IT 업계의 갑질 실태를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직원 수가 20명 넘는 한 IT 업체의 말 그대로 노예 계약서를 연상케 하는 황당한 근로계약서와 폭행 등을 고발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이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0대 후반 웹디자이너 박모 씨가 지난 2014년 국내 한 IT 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의뢰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조항을 보면 갑은 을에게 근무의 대가로서 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는 전월 15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분을 1개월분의 급여로 계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한 달 일하면 월급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게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나이가 어렸으니까 다들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줄 알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어도 이건 우리끼리만 갖고 있고 실제로 일은 이렇게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같은 IT 업체에서 2년 동안 일했던 김현우 씨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아예 구경도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직원으로 살래? 너는 회사의 주인으로 살래를 강요를 하면서 회사의 주인으로 살려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나마 쓴 계약서, 그리고 실제로는 계약서대로 이렇게 안 한다는 업체 측의 말은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1일 12시간이 아닌 그보다 더 일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계약서상 12시간이라고만 나와 있지 사실은 그보다 일을 더 했거든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일을. 금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황당한 이유의 폭행도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나는 분명 때리겠다고 했다. 우리 약속대로 너를 때려야겠다면서 그 여직원분한테 폭행을 했어요. 다들 밖에서 그래서 쿵쿵 막 책상 넘어지는 소리랑 직원이 맞는 소리를 실제로 들었는데 아무도 못 말리고 그냥 듣고만. 더 황당한 건 업체 대표는 자신의 폭행을 무슨 훈장처럼 포장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일종의 세뇌 비슷한 상태였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는 다른 데 취직할 수도 없다. 내가 일감을 주면서 그나마 너희를 키워주는 거다. 그런 식으로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거를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입니다. 원래는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례가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이 그만두면은 다른 또 인원을 충당해가지고 또 똑같은 짓을 실제 이 회사 단체 채팅방을 보면 대표는 팬다, 누가 쟤 좀 패라며 아무렇지 않게 폭행을 사주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대표가 병신, 개돼지라고 욕을 해도 항의는커녕 직원들은 오히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안 하게 돼요. 여기 회사를 다니면은 계속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연락할 짬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갇히는 거예요. 이 업체 전직 직원들의 주장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취재진은 업체 대표의 입장이나 반론을 듣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고 연락처를 남기고 대표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어떤 반론이나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른바 해경궁 김 씨가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맞다는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해 이 지사가 오늘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경찰이 오늘 김혜경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죠? 네, 뭐 7개월 정도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 트위터 계정 뭐 08HK 킴의 네. 계정주가 김혜경 씨다, 이렇게 이런 결론 하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네. 이게 뭐 예전부터 막말이 아주 많이 올라왔던 계정인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당신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라든가 웬만하면 냄새 나니까 딸 좀 씻기라든가 네. 뭐 이런 얘기, 또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뭐 생각이 없다, 네. 뭐 문돗개, 뭐 문어벙, 뭐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노무현 네. 시체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라든가 이런 표현 등은 너무 저열해서 뭐 아주 상당히 네. 저열한 막말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런 글을 올린 그 해경군 김씨 이런 네티즌이 김혜경 씨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린 근거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경찰은 수사의 근거를 모두 밝히지는 않았다는 네. 것이기는 한데 네. 대체로는 뭐 여러 뭐 4만여 건인가요? 그 네. 트위터 글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올라온 시간과 사진 네. 뭐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든가 이런 몇 가지들을 근거로 동일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는 아주 강력하게 오늘 반발하던데요. 네, 그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 뭐 경찰은 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비슷한 거 몇 가지만 들어서 기소했다. 네. 뭐 침을 뱉으려면 나한테 뱉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네. 공세라는 게 결국 일을 못하게, 도정을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네.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뭐 검찰에 기소하면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질 텐데 만약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나면은 이 지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선 무효가 네. 되는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배우자가 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가 됩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한데 네. 배우자의 그 벌금형 확정으로 인한 당선 무효는 뭐 매수하거나 네. 매수 유도하거나 또는 뭐 기부금을 받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설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돈과 상관이 없으니까 뭐 저 당선 무효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판 이거 뭐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가요? 예를 들면 뭐 트위터 본사를 통해서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니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논리이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드러나 있는 정황 증거들, 이게 네. 직접 증거인지 간접 증거인지 또는 그 정도라면 충분히 본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뭐 공방이 그렇게 예상되는데 만약에 이게 본인 걸로 밝혀진다면 아까 당선 무효형이 되느냐 네.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정도의 말을 쏟아내고 이게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도정을 이끌어가기가 쉬울 것인가 하는 네.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아무튼 재판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찰이든 이 지사든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부 청탁을 받고 직원 채용 비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7명과 신한은행 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용병 회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채용비리 혐의 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나온 조용병 회장은 딱딱한 얼굴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하 직원분들은 혐의 인정하시던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혐의?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거나 신입 직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라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100명 넘는 입사 지원자의 점수가 조작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청탁자들은 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금감원 부원장부 아들 등 대부분 이른바 힘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검찰은 은행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이다. 채용에는 성별이나 연령, 부모 직업이나 인맥, 어떤 차별 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조용병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용병 회장 측은 검사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은 은행장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채용 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것은 신한은행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 조 회장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외부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특정 지원자의 채용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을 뿐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용병 회장은 재판 모두에 57년생 직업은 회사원이라고 인정신문에 답했을 뿐 직접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병 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보름 뒤인 다음 달 4일로 잡혔습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여 조용병 회장은 임기 내내 채용비리 혐의로 법원과 회사 집무실을 왔다 갔다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년 1월 21일 치러지는 제50대 회장선거 후보 등록을 12월 2일부터 5일 동안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7일부터 45일간입니다. 법무부는 평검사가 맡아오던 법무심의관실,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등 부서 4급 보직 5개를 외부 개방해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4년 이상 경력 변호사 자격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내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시대의 신초상권 침해,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디지털 중심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침해를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한국경쟁법학교는 23일 고려대 로스쿨에서 4차 산업혁명과 경제법의 대응을 주제로 동기 학술대회를 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유경쟁 보호를 위한 경쟁법의 대응 등을 논의합니다. 11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